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DYPNF 주식회사입니다. 분체 이송 시스템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5% 이상의 DYPNF 주식을 사들여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해당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회사 개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를 살펴보면은 99년도 7월 1일에 설립된 회사로서 분체 이송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체 이송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공정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처리하거나 각 공정별로 요구되는 사양으로 가공하여 공급시켜주는 장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트 설비 중에 핵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PCS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공기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합쳐져서 이렇게 공기와 원료가 합쳐진 상태로 이렇게 이동해서 분리와 배출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 종속 회사는 4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 DYPNF USA, 창호 M&D 등이 있고요. 주권 상장은 2009년도 12월 22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채는 나이스 DNB에서 A-, 이크레더블에서 트리플 B+를 받아서 양호한 회사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인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보통주는 5천만 주가 발행 가능한 주식수, 우선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가 1,000만 주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자기 주식수가 110만 주 정도가 돼서 자기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 대비 10.78%로 꽤나 높은 수준의 자기 주식수 비중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1.80%로 시장에서 꽤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LG화학이 0.45%인 것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조자진 외에 특수관계인 4인이 47.38%로 최대 주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5.24%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신규 주주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은 석유화학이 63.8%로 최대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발전, 물류 순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가 좀 컸는데 전체 매출의 0.2%로 아직은 아주 미약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각 분야에서 어떠한 성장세를 보였는지를 최근 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역시나 석유화학이 38.9%로 절대적인 매출의 비중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차 전지는 아직 0%대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DYPNF가 어디에서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기업별로 보면은 대림산업과 SK건설, 롯데건설과 한국중부발전, 하나건설이 전체 매출에서 60.4% 수준으로 발생을 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주 사항을 살펴보면은 20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수주 총액이 3,600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 기납품이 2천억 원 정도가 돼서 수주 잔고는 아직 1,5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체 이송 시스템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DYPNF의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공정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처리하거나 요구되는 사양으로 가공하여 공급시켜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랜트 설비를 이렇게 지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행히 산업 구조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산업 영역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석유화학 분야와 태양광 산업 그리고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설비 투자가 꾸준히 증가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DYPNF의 분체 이송 시스템은 더욱더 그 성장세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주문자 요구에 따른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은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등과 함께 대표 주력 수출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DYPNF도 시장 전망은 매우 밝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체전지 분야는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직은 이러한 납품의 목적을 두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볼 텐데요. 종업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비중이 2020년도 기준 12%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변동비의 성격이 강한 원재료의 사용액이 전체 비중의 60% 가까운 것을 봤을 때 DYPNF라는 회사는 고정비의 성격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재료 사용액, 즉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분체 이송 시스템을 제작 설계하는 회사는 이렇게 원재료 사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추이를 실제 계산할 수가 없고 사업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 즉 DYPNF는 원재료 사용액의 비중이 높은 변동비의 비중이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은 대차장고 주수가 총 발행 주식수 대비 1.14%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을 보시면 자본금은 0%, 즉 증자를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자본이 10%씩 성장했다는 것은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 잉여금이 계속해서 쌓여갔다는 뜻이 됩니다. 부채는 7%씩 그리고 자산은 9%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자본금은 54억 원, 그리고 부채는 633억 원일 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91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부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자본은 증가해서 재무 상태가 조금 더 양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들어서 1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9년도에 17%,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5%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4분기 기준으로는 전년도보다는 더 떨어진 13.2%로 2019년도가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10.65%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55.1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52%라는 정말 높은 수준의 매출채권 비율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20%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매년 11%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마이너스 2.3%씩 역성장을 해서 실제 매출 채권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정말 높은 수준의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조금 더 둔화되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아직도 높은 수준의 회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매출액과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이 각각 18%, 20%, 32%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보면은 매출액 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이 2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이 회사가 유형자산의 비중이 25%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 DYPNF의 수주 방식에 있습니다. DYPNF는 수주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EPC 방식과 턴키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가 직접 자금 조달을 하여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EPC 방식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까지 입찰자가 하게 되는 차이를 갖는다고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EPC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어떠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형자산에서 이런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으로 잡힌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실제 개발비를 무형자산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입니다. 매출액은 매년 10.6%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그보다 낮은 8.7%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22.4%씩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년 4.9%씩 성장을 해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의 값은 54.8%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마이너스 값을 유지했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으로 TTM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TTM으로 223억 원일 때 당기순이익은 172억 원으로 영업의 손익이 조금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주당 배당액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주당 100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배당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0원, 350원, 420원으로 최근 3년 동안에는 꾸준히 주당 배당액을 늘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당 배당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배당 수익률 자체는 13.82, 15.82, 15.47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고채 3년이 최근 1.7%인 것을 비교해 보면은 이 회사를 배당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시그널이고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표를 통해 실제 기업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보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아쉽지만 2019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조금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2018년도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69억 원으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번 돈보다 더 많은 2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활동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실제 그 다음 연도에 높은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89억 원의 투자활동 현금을 일으켰고, 그래서 103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즉 아주 높은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6년도에 142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0%씩,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서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7%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업의 질은 어떤지, 추세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2019년도와 2020년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회사에서 발표하는 당기순이익보다 더 좋은 현금 흐름이 발생됐기 때문에 2019년도 기준으로는 영업의 질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2020년도에 들어서부터 실제 이 회사가 당기순이익으로 번 돈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TTM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당기순이익은 172억 원이 발생했지만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90억 원으로 조금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K거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기간에 DYPNF의 주가는 매년 46%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주가가 매년 성장했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올 때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시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3억 원으로 180억 원에서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TTM 기준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47억 원으로 더욱더 악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캐펙스는 매년 93%씩 성장을 했고, 이 부분은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리가 기업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3,21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46,000원까지 올라갔고, 최근에는 주가가 좀 떨어져서 38,6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DYPNF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DYPNF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매년 46%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8%, 10%씩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수준의 성장성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 또는 B사분면에 속한 회사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실제 DYPNF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018년도를 보면은 순자산 248억 원으로 10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켜서 ROE는 41.94%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9년도에는 62.80,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53.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ROE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를 또 기준으로 보면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410원으로 이 회사가 다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더라도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410억 원 정도가 남는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당기순이익을 아까도 살펴봤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현금 흐름을 비교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영업의 질은 이거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ROE와 유보금 기준으로 봤을 때 DYPNF는 비사분면 끝쪽 어딘가에 소속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보금이 많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의 ROE를 갖고 가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경인 회계사가 제안한 기업의 적정주가 계산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는 38,650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19년도 ROE를 넣어본다면 적정주가는 38,000원, 2021년도 예상의
18.14%를 넣어본다면 19,000원대로 현재 주가보다는 많이 낮은 상태가 적정 주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1년도 ROIC, 즉 영업 성격의 자산으로 투자한 금액을 본다면 50% 정도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왔는데, 이 값을 넣어 본다면 적정 주가는 52,877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S림 기준으로는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DYPNF인데요. 최근 3년간의 주당 배당금은 성장성을 보였지만 앞으로 어떠한 추세를 보일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캐펙스는 93%씩 성장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어쨌든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환경 산업 분야에서도 성장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의 ROE가 62.80%, 그리고 2020년도에는 53.17%가 나왔는데, 이잉여 현금 흐름은 하락 반전한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현금성 자산은 314억 원, 그리고 회사 청산 시에는 410억 원이 남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제일의 분체 이송 시스템 경쟁력을 갖춘 DYPNF인데요. 석유화학 부문뿐 아니라 에너지나 환경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성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DYPNF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